물, 호흡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에도 물이 있고, 잠자는 동안도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 왜 물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거든요. 세포가 건조하고,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뇌를 청소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건강의 오아시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반갑고, 아니 사막에서 이제 거의 생사를 오락가락하다 만나는 게 오아시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너무 주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오아시스의 중요함을 정작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의 70에서 90%는 뭐예요? 만성 탈수거든요. 만성 탈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탈수는 뭐하고 다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듯이 만성 염증하고도 다 있어요. 자, 만성 탈수는 또 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세포 건조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여기에 거대한 위협이 스며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잔류 오염물질, 되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활 바로 옆에 있어요. 생활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래서 현대인을 뭐라고 하죠? 호모 뭐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똑똑하시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또 뭐가 있냐면 호모 플라스티쿠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호모 플라스티쿠스. 우리는 플라스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이 플라스틱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체내 총 수분은 우리 체중의 0.6, 그러니까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수분이고, 수분의 대부분은 어디 있어요? 세포 안에 있죠. 세포 안에 있고 혈액이 있고.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글쪼글해지겠죠. 자, 이거를 보시면 잘 아실 건데요. 자, 세포 안에 모든 공간을 채우는 게 물입니다. 그리고 분자들을 연결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인체 체온까지 조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방어막이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완충 우리 완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어백이에요. 교통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없어 큰일 나는 것처럼 안전벨트처럼 저는 그래서 물을 우리 몸의 안전벨트이자 에어백이라고 생각해요. 자, 최근에 이제 체온 조절이 되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름철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체온 조절 안 되는 양대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수족냉증, 그리고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 갱년기 때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야간 발악, 식은땀. 그게 다 뭐냐면 내가 잘 살펴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에요. 특히 식은땀 같은 경우가 언제 흘리냐면,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가 교감신경계가 올라가서 우리가 뭔가 긴장하고 그런 거거든요.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세 가지가 있죠. 아시죠?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체온 조절, 혈액순환, 소화작용,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우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에 체온 조절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땀은 두 가지 땀이 있죠. 우리가 놀랐을 때, 불안할 때 흘리는 땀, 무슨 땀입니까? 식은땀이고, 좋은 땀은 뭐예요?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흘리는 땀. 그리고 여름철에도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름철에 어때요? 덥고 습하잖아요. 수분의 소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평소보다 더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뭔가 몸이 굉장히 무력해서 오신 분들을 많이 살펴보면 수분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기도 하지만 또 뭐도 많습니까? 에어컨, 선풍기, 전부 몸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조절이 굉장히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비율인데, 아이 때는 세포 내액의 0.6, 그 다음에 청장년 남성은 0.6이 세포 내에 있어요, 물이. 근데 노년 여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45밖에 세포 내에 물이 없어요.
결국 이제 노화의 과정은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세포 자체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세포막이 약해지고요. 세포 내에서 뭔가 이걸 신진대사라 해서 힘이 부족해지니까 세포가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밖으로 빼는 조절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안에 가다 주시죠. 그럼 세포가 힘드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면 세포 내와 세포 외에 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신진대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살펴보면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그런 질환들은 무슨 질환이라고 해요?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메타볼리즘,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는 뭐죠?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몸의 생명의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겠죠. 자,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의 밸런스가 여러분 맞아야 돼요. 요즘에 굿모닝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로 현대인들은 이제 대사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듬이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흐름이 망가지면 하루가 다 망가지는 거고 하루가 망가지면 1년이 망가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 평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게 너무 많고 나가는 게 적다. 그럼 우리 몸 안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잉여된 칼로리. 잉여된 칼로리는 쓰레기거든요. 염증이거든요. 대표적인 질환이 뭐예요? 비만, 지방간, 그죠? 암. 근데 들어오는 칼로리는 거의 없고 나가는 칼로리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칼로리를 잘 못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질환은 뭐가 있어요? 건강소증, 고혈당증, 저체중, 면역력 저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는 이제 중간에 통로가 있겠죠. 통로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통로는 뭡니까? 혈관이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그래서 제가 다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돼요. 뭐라고요? 물이 우리 몸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세포가 건조되는 과정이고 세포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죠. 만성염증, 염증이 있으니까 몸이 계속 불이 탈 거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은 또 선천적으로 뭐를 싫어해요? 물 마시는 거 되게 못하더라고요. 물 마시는 걸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입맛이에요. 입맛. 여러분들의 입맛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리더님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탈피해 있지만 현대인의 몸 입맛은 뭐예요? 중독돼 있다는 음식에. 그래서 내가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애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물 맛입니다. 단맛을 알기 전에 물 맛을 알아야 된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불과 1분 만에 도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저렇게 빨리 우리 뇌에 물이 도달하고 적어도 30초, 30분 안에, 20분 안에 모든 장기에 물이 도달하는데 왜 현대인들은 만성 탈수에 시달릴까?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노화의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줄어드는 과정인데, 자 보십시오. 근육에 몇 프로가 있어요? 75%. 나이 들면 이제 뭐가 빠집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뼈도 줄어들고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습니다. 자,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1분이라는 거는 거의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거예요? 산소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겁니다. 골든타임이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 마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이 마른 신호지. 자,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마십시오 하고 신호를 올려보내면 그 모든 우리 몸에 그런 어떤 감정적이거나 생존에 관계된 것들 하는 게 변형계예요. 변형계하고 손해 쪽 이쪽인데 변형계 쪽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감정이거든요. 여기 근처에 딱 뭐가 있냐면 식욕중추가 있어요. 목마른 중추하고 식욕중추가 어때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이쪽으로 쭉 올려보냈어. 그런데
목마른 중추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배고픈 중추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는 신호를 올려보냈는데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님들이 가끔 식사한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배가 고파.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고파. 그게 뭐예요? 목이 마른 거였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죠? 가짜 어기. 심리적이. 그래서 가짜 어기의 50%는 뭐냐면 스트레스. 그죠? 50%는 뭐라고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체중의 4% 그리고 우리 애기들은 15%의 어떤 자기 체중에 물이 소실이 되거든요. 자, 소실되는 양을 보십시오. 성인은 거의 2.5리터에서 3리터가 소실이 돼요. 그래서 소실이 되는 물의 양보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적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작동 되겠죠. 큰일 나겠죠.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거를 항상 물이 리저브가 있어야 돼요. 딱 맞추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가야 됩니다. 그럼 2.5리터를 물을 마셔야 되냐? 그거 꼭 그렇진 않아요. 저 물의 양 중에 절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음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략 1.5리터 정도 먹으라. 그렇게 우리가 계산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1.5리터 다 드시고 계시죠? 이게 되게 웃어. 우리나라 사람의 70%에서 80%가 1.5리터를 안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를 임신하고 있고 수유기에는 2사람 몫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있죠. 언제? 여름철. 여름철에 수분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일사병 골프 치다가 그 다음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오는데 보면 거의 99%가 일사병이에요. 근데 일사병이 왜 심각하냐면 한번 그게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브레인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그리고 소중한 물에 위험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좀 고생한 게 있죠. 우리 코로나 때 미세먼지, 코로나, 공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굉장히 늘어난 거. 뭘까요?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아시죠? 배달 음식 하나 플러스 알파. 또 여러분들이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마스크가 온갖 공장을 다 풀고 가동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 마스크 안에 좀 들어있는 게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바이러스 지키는 게 되게 위험을 지켜주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1의 위험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미세 마스크를 썼던 것들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 안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워낙 소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자, 이게 뭐냐면 이거 뭔지 아시죠? 플라스틱 아일랜드, 플라스틱 섬입니다. 제가 인디아의 한 도시의 하천인데, 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갑자기 항공 촬영을 하다 보면 저 지구 위에서 항공 촬영 하다 보면 여기 막 떠 있대요. 그 바다에 막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미세 플라스틱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 5mm 이하이거든요.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하다가 버리잖아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햇빛에 이렇게 삭고 부서지고 그리고 파도에 부서지면서 자에게 쓰러져 가지고 5mm 이하. 5mm 이하도 있지만 더 문제는 1mm,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렇게 빠개져서 들어가고,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물을 먹는 게 뭐냐면 플랑크톤이 먹거든요. 바다로 가면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을 뭐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죠. 그 물고기가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은
현대 문명하고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변형이 잘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폴리에틸렌, 폴리염아빈, 폴리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 자, PE, PVC, PT, PP 다 들어본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의학적으로는 플라스틱의 재료는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나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하승연료에서 화학물질을 가지고 만든 유기 화합물인데, 제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별명 하나 붙였습니다. 독이든 화학 칵테일, 독이든 화학 칵테일, 화학 물질 칵테일에 제가 미세먼지를 활동성 중금속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은 화학의 칵테일인데 그게 독성을 띠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독이 있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의료적인 부분에서 딱 판정을 내리는 순간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물병, 컵, 접시, 포크, 스푼, 칫솔, 빗, 상푸병,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석유에서 어떤 특수 과정을 거쳐서, 자 보십시오. 이게 특수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게 가소제, 안정제, 색소, 충전제, 화염지연제가 뭐냐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플라스틱의 모습이 변하지 말고 열에도 강해지고 햇빛에도 강하고 온도에도 강하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추가한 첨가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게 분해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게 생산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3억 6천만 톤. 그 지구 인구가 지금 60억 명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60kg의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1년에 자기가 한 사람당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몇 킬로냐고 추산해 봤더니 88kg.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풀며들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우리 스며든다는 말 많이 쓰죠. 풀며들어 있는 게, 우리가 리더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미세 플라스틱 양은 얼마예요? 신용카드 한 장. 한 달로 따지면 이 칫솔을 먹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마신 물에 1769개의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각각주에도 180개 해산물입니다. 소금에 맞아도 11개나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생활에 거의 풀며들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미세 플라스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있죠. 미세먼지도 뭐가 있었어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은 또 한번 빠개지기 시작하면 아까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유기화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초미세먼지 있었죠? 플라스틱은 뭐가 있냐면 나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은 피부에도 스며들고 그 다음에 호흡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파괴하고 혈관 쪽에도 파고들고, 그러니까 기관지 쪽에 파고들어서 천식과 기관지염, 그러니까 피부 쪽에 파고들어서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요.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첨가물, 플라스틱의 첨가물 중에서 우리가 또 되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스페놀 A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내분비 교란물질이거든요. 비스페놀 A가 지금 현대인들에서 가장 심각한 어떤 생식 호르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불임. 오, 대단하다. 불임의 원인. 왜냐하면 내분비 교란물질이란 뭐냐면 호르몬이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것을 불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하게 작동시키게 하는 것을 내분비 교란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작동하게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다낭성 난중
지난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 호르몬의 가작용.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수용체 가서 붙는 거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남성의 생식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비스페놀 A가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good to great, simple to great.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지 않고 가급적 노출되지 않은 건 불가능하지만 그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미세 플라스틱 못지않게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잔류 오염물질. 잔류 오염물질은 뭐예요?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약을 버리죠. 약을 먹거나 약을 버리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하고 대변으로 빠져나오죠. 그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하천이나 강이나 그렇게 그 다음에 토양에 남아있는 그 의약품을 잔류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잔류 오염물질을 먹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이 먹겠죠. 두 번째, 세균. 자, 세균이 잔류 오염물질에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균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세균? 항생제. 그러면 내성을 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항생제를 딱 죽여버리면 딱 죽어버리지만 잔류 오염물질로 토양이나 강속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 때면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예방접종 받는 것처럼 그 세균들이 그거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들이 우리나라 땅에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죠.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가 아파서 먹는 거는 억울하지 않죠. 아파서 먹는 의약품이야 먹어야 되는 건데 아프지 않은 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먹고 버리는 의약물을 먹고 있다. 그 두 번째, 이미 훈련된 새로운 신종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대강에서 매번 이제 연 2회 의약물질 42개 항목에 대해서 잔류 농도를 하는데, 저 오른쪽 위에 보시죠. 오른쪽 위에 아스타미노펜 뭔지 알죠? 아스타미노펜 뭐예요? 진통제. 네, 타이레놀. 그 다음 밑에 카바마제핀 간질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니코마이신 항생제죠. 그 다음에 세파렉신, 클리트로마이신 저것도 항생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고 애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들이에요. 자, 더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검출되는 약을 봤더니 뭐예요? 메포이민. 메포이민 들어보셨죠? 아마 여기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서 한 두세 분은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뭡니까? 당뇨약. 물론 이제 이 메포이민은 굉장히 좋은 당뇨약이라고 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약이라고도 하지만 메포이민이 이 정도로 많이 검출된다는 것은 다른 약제들도 어마어마하게 검출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도 원하지 않게끔,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 분, 항생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개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각성되고 있다는 거죠. 수돗물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점여들어 있고요. 자, 이 지 실험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거지. 엄마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는데 나중에 그 엄마지가 낳은 새끼 태아지를 봤더니 걔가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는 거지. 우리가 B형 간염 바이러스만 전파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마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파되면 좋은 거 있죠.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전파돼야 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페트병, 그래서 더운 날씨에 페트병 이렇게 밖에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 같은 중금속도 수돗물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이제 막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중금속, 너무나 많은 환경오염, 너무나 많은 비료가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물들,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생제에서 자 결국 이렇게 의약 물질을 많이 먹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장이나 간에서 그걸 이제 대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장과 간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미세 플라스틱은 현대의학, 그 다음에 잔류과학 물질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돕기한 의약품과 플라스틱이라는 현대 문명의 총화지만 여기에서 환경에 흘러나와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잔류 의약 물질이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건강상의 위해를 굉장히 초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제가 듣고 박미수 박사님 저렇게 물에 이제 안 좋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잔류화학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먹으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먹으면 생명 활동이 유지가 안 됩니다. 오아시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아시스를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탈수가 되고 나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찐찐해집니다.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혈장 코티코스테론, 글루카곤 이런 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올라가는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부족한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열사병의 주요한 원인이 3에서 5%만 탈수가 돼도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의 70에서 80%가 평균 몇 프로 정도 탈수되어 있는지 아세요? 2%. 자, 그런데 보십시오. 1에서 2%가 부족해도 고통을 동반한 심한 갈증이 있고, 5%가 부족하면 운수 상태, 12%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한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의 70에서 80%가 인체의 2% 이상의 물이 3개월 이상 부족한 만성 탈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죠. 자, 그게 뭐라는 거죠? 우리 몸이 나쁜 쪽으로 적응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굿모닝 할 때도 아침에 음식을 먹어 그런 신호를 그렐린을 계속해서 올려 보냈는데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침에 그렐린이 안 나와요. 배고픔으로, 식욕으로. 그럼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먹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계속 물을 안 먹고 탈수 상태를 내버려두면 우리 몸에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신진대사가 줄어들고 세포 안에 있는 물을 꺼내가지고 밖에 쓰고 혈액이 찐찐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땀 같은 건강한 땀을 안 흘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면 기초대사량을 낮춰가지고 그죠?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살이 안 빠지듯이 물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 쪽으로 가면 그렇게 적응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2%만 수분이 돼도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어떻게 보면 건조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분들이 위험한지 아세요? 노년층, 어린애들하고 노년층은 탈수에 대한 저항 능력, 방어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물을 잘 드실 수 있게. 콩팥 질환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크레아틴이 3.0, 4.0이라서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말고는 미리 물을 잘 드시게 하고, 여름철에 그래서 보양식 되게 많이 사다니는데 보양식 먹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물입니다. 자, 여름철에 어르신들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린다고 하면 저는 1번 물, 2번 프로틴, 3번 프로바이오틱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물이 부족할 때 생기고요. 자, 물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방광암, 전리스암, 신장암, 고환암, 유방암과 환경 호르몬의 결과,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또 대표적으로 생기는 질환은 뭘까요? 대장암. 예? 그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변비죠. 변비는 절대 근데 변비는 왜 생기는지 아세요? 변을 보일 때 자기도 모르게 아프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항문 점막이 아프기 때문에 변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주기 힘들겠지. 왜 아프겠어요? 점막은 건조해져 있고 변은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된다고? 좋은 물은 균이 없어야 되겠죠. 맑고 투명해야 되겠죠. 폐하는 이제 적정한 알칼리성을 가져야 되겠죠. 화학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잔류오염 물질이 없는 그 정도로 잘 이렇게 정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미네랄은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맛과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없는 게 좋은 물이다.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을 통해서 그걸 잘 구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차가운 물 먹어야 돼요? 따뜻한 물 먹어야 돼요? 미지근한 물 먹어야 돼요? 예, 다 상관없지만 가급적 드신다고 하면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신인들 본인이 살을 빼야 된다. 그럼 차가운 물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에너지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을 태우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써있을 때 가입점을 이미 느꼈다고 하면 세포가 건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변색.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물 하루에 한 번씩 본인의 소변색을 보라고 하죠. 소변색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야지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으면 이미 혈액은 찐찐해지고 오염되어 있고 세포도 건조되어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자, 물맛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단맛에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물맛 없다고 이야기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요. 물맛 없는 거는 여기 있는 배고픔에 예, 그 유혹에 조작이 넘어간 거예요. 그럴 때는 물 한 잔 더 마시고 싶죠. 저는 진짜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물 같아요. 거짓말인가? 예. 마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왜 그러냐면 밤에 자는 동안 세포가 건조되어 있거든요. 수분이 건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딱 마셔주면 밤사이 우리 건조된 몸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내가 청소하는 데 있어서 그거 치매 예방하려면 우리 치매에 가장 중요한 건 뇌세포 사이에 끼는 거 뭐 있죠? 베타 아밀로이드는 내 척수에게 섞여 들어온 멜라토닌이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 멜라토닌 재료는 트립토판, 그 다음에 내 척수에 물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제 낮에 먹어준 사람은 밤에 그 활동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했는데 땀이 안 난다. 그 큰일 난 거예요. 쇼크가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다가 땀이 안 나면 그때는 바로 운동을 멈추고 물 한 잔을 더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운동하기 전에 물 한 잔,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운동 끝난 다음에 물을 드셔야 됩니다. 자, 물을 이렇게 드시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체중계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을 안 먹게 돼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체중 빠진 건 뭐가 빠진 거예요?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씹 먹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올라가서 체중 재는 게 더 정직하고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을 먹는지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먹고 유산균 먹으면서 또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먹고 오전에 한 잔 먹고 오후에 한 잔 먹고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먹고 집에 도착해서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9시 전에 한 잔 먹습니다. 근데 9시 이후에 물을 먹으면 감당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고 조금 쉬어주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어떻게 선제적으로 마시자. 그리고 물은 좋은 물을 마시자. 그래서 이번에 좋은 제품을 이렇게
개발해 주신 우리 본사에게 되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30분 강의인데 또 35분 해버렸습니다. 예, 이상 강의만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요. 오늘 끝나고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실 수 있죠? 물 한 잔 더 마시고 또 30분 동안 열심히 앉아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요. 자, 손 들고. 자, 그 다음에 발 쭉 뻗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자, 쭉 뻗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한 잔 마신 물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기대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뉴 스프링 제품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그 좋은 것에서 위대한 굉장히 좋은 보임 같아요. 좋은 거를 자꾸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것을 하는 확률을 자꾸 높여야 돼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다 보면 그게 모여서 우리 건강 수명을 가져다 주겠죠. 그러니까 좋은 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물 중요한 거 잘 실천하시고 주변의 분들에게 많이 전파하시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자, 제가 구호하나 외치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자, 따라하시세요. 물은 생명이다. 감사합니다.